여러분들의 부동산 길라잡이 부동산 가이드 진행의 강주리입니다. 서울 주요 지역에 생애 첫 집을 마련하려는 무주택자가 다시 늘어나고 있습니다. 10.15 대책을 앞두고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판단한 실수요자들이 막차 매수를 이어간 건데요. 일각에서는 정부 대책이 시장을 안정시키는 대신 왜곡된 수요를 자극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불안형 생애 첫 집, 이대로 괜찮은 걸까요? 계속되는 주택 시장의 불안감에 대응 전략 세우지 못하고 계시다면 저에게 전화 또는 문자 주시기 바랄게요. 02-2638-3964번, 서울 전화 02-2638-3964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또는 샵 3989번으로 지금부터 문자 보내주시기 바랄게요. 자, 그럼 부동산 가이드 오늘도 힘차게 출발합니다. 매주 목요일마다 저희와 함께 해주시는 분이죠. 시원시원한 고민 상담은 물론이고요. 또 알찬 강의까지 들려주시는 분입니다. 국토개발연구소의 이윤환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대표님. 네, 반갑습니다. 매주 목요일 3시의 남자 이윤환입니다. 자, 오늘도 여지없이 생방송으로 진행을 하는데, 자, 여러분 뭐 어쨌든 갖고 있는 고민 있으실 거예요. 이 시간을 통해서 아주 속 시원히 날리는 시간이니까요. 정말 갖고 있는 고민들 다 좀 꼼꼼히 담아서 이 시간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풀어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많은 시청에 대한 문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다양한 이야기 한번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오프라인 자리 설명부터 한번 듣고 저희가 문 열어보도록 할게요. 대표님, 어떤 자리죠? 자, 세미나입니다. 일단은 세미나에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오셔서 끝나고 났을 때 피드백이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사실 뭐 어떤 함축적인 어떤 부분에만 공략을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두루두루 전반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드립니다. 기본적으로는 부동산 시장의 흐름에 대해서 알아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 정책이 지금 이재명 정부 들어서 3번이째 나왔어요. 그러면 이 정책에 의한 앞으로의 방향성, 앞으로의 시장이 어떻게 돌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투자 관련된 얘기도 분명히 합니다. 그래서 정말 큰 투자 금액이 아니라 아주 작은 투자 금액으로 어떻게 하면 알차게 투자의 이익을 재테크를 잘할까를 좀 세세하게 알려드려요. 그러니까 강의를 끝나고 나 보면 많은 분들이 너무 재미를 떠나서 너무 유쾌하게 통쾌하게 알았다는 거에 대해서 피드백을 주시니까 강의하는 저로서는 굉장히 좀 보람되고 기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날씨도 좀 괜찮아요. 활동에도 좋고 한데 어쨌든 저는 이제 세미나에 오면은 한 일석사조 정도는 찾아갈 수 있다 생각을 해요. 즉 일단 나오면서 운동이 되는 걷기라도 자그마한 운동이 되는 부분이고요. 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고민까지 이제 해결 주는 시간, 또 부동산 시장을 읽는 해법, 그리고 투자 관련된 걸 어떻게 하면 알차게 투자를 잘할까까지 일석사조로 진행되는 세미나에 많은 분들 신청하셔서 오시면 여러분들의 시간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네, 관심 있으신 분들 꼭 한번 참석해 보시기 바랄게요. 궁금하신 사항은요, 02-2638-3964번과 샵 3989번으로 많은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이슈 이야기부터 나눠보고 넘어가야겠죠. 이제 집값 상승과 함께 강남 3구와 용산을 비롯해서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 모두 이제 규제 지역으로 묶이면서 이 지역에 주택을 보유하는 이들의 이제 셈법이 조금 복잡해졌어요. 그래서 고민들 좀 많으실 건데요. 양도세 중과 배제 시한이 이제 6개월여 정도 남아있는 상황에서 매각과 증여, 보유 등 이제 유불리를 좀 구분하기 쉽지 않기 때문인데요. 어떻게 좀 이걸 해결을 해야 될지 저희 이윤환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좀 들려주시죠, 대표님. 자, 뭐 일단은 뭐 대책이 좀 강력했다고나 할까? 이 수요에 대한 그 운신의 폭을 대폭 아주 옥죄했다라는 부분이 딱 맞을 겁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서울하고 서울 이남 쪽에 이런 식으로 다 포함이 됐어요. 일단은 조정 대상 구역,
그다음에 투기 과열 지구, 거기다가 토지 거래 허가 구역까지 전방위적으로 이 구역을 다 포함을 시켰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어떤 규제가 당장 찾아오겠느냐라고 한다면 세금적인 부분이 이제 우선적으로는 가장 좀 부담이 될 겁니다. 우선 기본적으로는 이런 조정 대상 구역에 됐을 때 또 비조정 대상이 됐을 때 하고는 일단은 확실히 확연하게 틀린 거는 취득세라는 부분에서 틀리겠죠. 아무래도 비조정 대상 구역에 있을 때는 내가 1주택, 2주택, 3주택부터 이렇게 저기를 하는데 조정 대상이 되자마자 2주택부터 바로 중과가 됩니다. 보통 1에서 3% 내야 될 게 바로 8%로 뛴다라고 한다면 뭐 제가 뭐 5억짜리라고 해더라도 한 500만 원 내야 되고 5, 8에 40, 4천만 원 늘어나는 획기적인 취득세 증가 때문에 사는 데 있어서 부담이 크게 느껴지는 거고 거기다가 좀 더해서 더 늘으면 12%까지 늘어나는 부분입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서 그치면 되는데 이거는 이제 내가 매입을 할 때라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매입이 아닌 증여를 했을 때는 또 어떻게 되느냐. 기본적으로 증여에 대한 세율로 따졌을 때면 취득세 같은 경우는 3.5%가 되는데 이게 조정 대상 구역으로 들어가는 순간 12% 획기적으로 늘어나는 부분이 큰 부담으로 또 작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조정 대상으로 됐을 때 많은 분들이 이제 계산 생각이 이제 이런 게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제 내가 매입을 하는 취득이라는 부분이 있지만 내가 주는 유상 양도를 유상으로 이제 주는 것이 이제 증여라는 부분이에요. 어떤 거를 선택할까에 대한 부분까지도 사실은 고민이 크게 생긴 부분이 된 거죠. 자, 아니면 또 내가 어떤 부동산을 갖고 있다. 이거를 주는 게 맞냐? 아니면 이걸 매도를 하고 현금을 주는 게 맞냐? 이게 이런 세법이 무지하게 복잡해졌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취득세 부분부터 벌써 브레이크가 딱 걸리니까 매수적인 심리가 확실하게 끊긴 거는 맞아요. 자, 근데 또 하나 중요한 건, 자, 오늘은 뭐 그 이제 보유세적인 측면은 뭐 얘기를 하지 않고 바로 양도로 넘어갑니다. 양도세라는 부분인데, 자, 볼까요? 이렇게 양도세라는 부분이 지금은 기본적으로는 한시적으로 유예가 돼 있어요. 언제까지냐? 2026년 5월 9일까지예요. 자, 근데 이거는 양도세에 대한 중과인데 이 조정대상구에서 2주택을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 기본 세율에 20%가 추가되는 3주택을 갖고 있다 그러면 30%가 추가되는 것까지도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렇게 됐을 때 장특공제까지도 적용이 안 되는 부분까지 이어져 있어요. 자, 그러면 야, 그래, 내가 전에 세율에 대비해서 20% 내지 30% 정도 더 추가가 되니까 세금이 20%에서 30% 정도 더 나가겠지라고 생각하시지만 오산입니다. 계산을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면요, 거의 2배 가까이, 그 2배 이상이 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양도세에 대한 규제라는 부분이 다시 시작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야말로 그 전에 팔아야 되나? 그렇잖아요. 지금 예를 들어 5월 9일 이후로 2026 5월 10일부터 해가지고 한시적으로 다 마감되고 나서 추가로 연장을 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5월 10일 이후로 이런 식으로 양도세를 많이 부과한다라고 한다면은 어떻게 했어요? 팔 사람이 없어지겠죠. 그러면 팔까? 아니면 증여를 할까? 이 고민이 또 시작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양도세에 대한 규제는 굉장히 좀 크다. 자, 거기다가 자, 지금 일단은 조정 대상 구역으로 아까 서울이라든지 경기, 수도권, 이남이 묶였다고 했는데, 자, 지금 이렇게 조정 대상 구역으로 묶으면 비과세라는 부분에 대해서 통상적으로 우리가 2년만 가지고만 있으면, 보유를 하고 있으면은 비과세를 받을 수 있어요. 그거는 비조정 대상 구역에서 하는 얘기고, 지금은
조정 대상 구역으로 일단은 지정이 됐어요. 자, 그렇게 된다면 조정 대상 구역에서는 보유 2년만 갖고는 안 됩니다. 거주 2년까지 채워야지만 온전히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 나중에 언젠간 상황이 전개됐을 때 조정 대상 구역에서 비조정 대상 구역으로 해제될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그때 가서는 거주 요건이 없어지겠지? 천만의 말씀. 아닙니다. 그거는 여전히 살아있어요. 즉 조정 대상 구역이었을 때 이런 식으로 비과세를 받기 위한 거주 요건이 있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해제가 됐다라고 손친다고 하더라도 예전에 조정 대상 구역이었을 때 적용을 시켜버리거든요. 그렇게 된다면은 해제된다 손치더라도 2년을 꼭 거주해야 된다. 자, 그런 부분이 꼭 거주를 내가 할 상황이 아니었는데 그래서 그게 상생 임대주택으로 넘어온 거예요. 즉 내가 거주를 안 해도 1주택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내가 어느 일정 기간 동안 임차를 놓고 임차를 또 추가적으로 5%를 올리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온전히 대략적으로 뭐 한 4년 정도를 내가 거주를 안 해도 했다 그러면 상생 임대주택으로서 거주를 안 해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기는 해요. 근데 일반적으로 생각한다면은 기본적으로는 이것처럼 거주 요건이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아까 취득세도 말씀드렸고 지금처럼 양도세에 대한 부분의 세율적인 부분 또 비과세에 대한 부분이 거주 요건이 확실하게 정해져 있다라는 부분으로 생각한다면은 굉장히 부담이 큰 상황이 된 거니까요. 많은 분들 좀 심사숙고해서 지금 내년 우선 정부가 조금 이거를 시장 활성화를 좀 이렇게 너무 틀어막는 것보다는 저기 한다 그러면 좀 너무 많은 분들이 급작스럽게 팔아야 되는 전제가 또 깔릴 수가 있거든요. 5월 9일 이전에 꼭 팔아야 되나라고 생각할 수 있기 전에 한참 전에 좀 그런 거에 대한 부분을 조금 이렇게 넓혀주는 즉 1년 연장할 뭐 기미가 있다든지 그런 부분을 좀 여지를 남겨줘야지만 시장 기능이 하지 또 몰림 현상도 생기는 부분은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정부가 나름대로 고심을 많이 하면서 정책을 내놓겠지만 우리가 일반 시민들이 생각하는 취득을 하는 데 있어서 양도를 하는 데 있어서 미리 좀 예견을 하고 시간 벡터를 조금 챙길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좀 미리미리 좀 이렇게 정책을 어떻게 나가겠다고 좀 계획 예정을 해주는 것이 좀 옳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봅니다. 예, 양도세가 중과가 되기 시작하면 이제 주택을 좀 정리를 해야 되나 생각들 많이 하실 겁니다. 여기에다가 조정 대상 구역이 만약에 해제가 된다 해도요. 사실 거주 의무는 계속해서 유지가 되기 때문에요. 이 부분도 좀 고민이 되실 거고요. 그래서 미리 좀 플랜을 짜거나 전략을 세워야겠다라는 생각들도 많이 하실 거고 앞으로 또 어떤 대책이 추가적으로 나올지도 사실 예측이 또 불가능하기 때문에 생각이 참 많이 드실 것 같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혹시나 이런 부분 관련해서 고민이 있으시거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은요. 전화, 문자 저희 생방송 중에 열려 있고요. 그리고 오프라인 자리도 한번 활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수동 인근에서 진행이 됩니다. 지금 화면을 통해서 시간과 장소, 주제 나가고 있습니다. 이 주제 외에도 관심 있으신 부동산 관련된 이야기들 나눠보실 수 있으니까요. 02-2638-3964번과 샵 3989번으로 문의 후에 한번 참석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그럼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의 궁금증 하나씩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전화 연결 바로 해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네, 어떤 고민이 좀 있으세요? 네. 저는 동대문구 용두동에 있는 신동아 아파트 33평을 한 9억 정도로 실거주용으로 구입하려고 하는데요. 네. 이곳이 용두역과 신설동역을 이용하는데 거리가 좀 꽤 멀고 성수 지선이라 교통이 약간 불편한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나중에 재건축 보고 거주 겸 투자용으로 구입하려고 하는데 네. 괜찮은 생각인지 여쭤보고 싶고요. 예. 그리고 제 지인분 중에 한 분이 차라리 그러면은 다양동 같은 곳에 모아타운 가능성 있는 곳으로 방 3개, 화장실 2개짜리 신축이나 지어지지 오래되지 않은
그 빌라를 권유하던데요. 네. 어떤 곳이 더 좋은 결정일지 좀 여쭤보고 싶어서 연락드렸어요. 아, 예. 지금 그러니까 용두동과 자양동에서 고민을 하시는데 재건축과 재개발이네요. 어떻게 보면 이 중에 그렇죠. 네, 어디가 괜찮을지 저희가 대표님 연결해 드릴게요. 한번 말씀 나눠보세요. 아,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지금 이제 뭐 어쨌든 지금 10월 15일 대책 이후니까 실거주 목적으로 이제 사실 분들 많이 이제 많이 이렇게 문의가 올 거야. 특히 아파트라고 한다면, 그죠? 그렇죠. 네. 자, 근데 지금 금액은 많이는 없는데 지금 동대문구 용두동에 신동 아파트를 들여다 보셨어요. 네. 자, 여기를 보니까 뭐 이 종로 중심구하고도 굉장히 조금 가깝기도 하고 서울 중심부에서 이렇게 가까운 데 비해서는 좀 싼 거예요. 아까 30평대가 9억이라고 했으니까. 네네. 자, 그렇게 해서 요거를 좀 매입하려고 하니까 좀 단점 있는 부분이 좀 오래됐잖아요. 네. 이게 이제 94년에 입주를 했어요. 이 아파트가. 네. 이게 770세대입니다. 자, 그 상태에서 이거를 매입하면 어떠냐라는 건데 일단 아까 얘기대로 뭐 이런 식으로 중심부하고 가까운 데 비해서 금액이 좀 싼 거는 뭐 진짜 남들이 일반 분들도 야 그런 게 있었어라고 할 정도로 괜찮아요. 30평대가 9억이라고 하면 그죠? 근데 네. 이제 아까 우리 시청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이제 지하철 2호선 이라고는 하지만은 2호선은 엄밀히 따진다면 2호선은 순환선이고요. 요거는 2호선의 성수지선이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성수역에서 이 신성동역까지 따로 이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타야 된다 그러면은 결국은 성수역에서 갈아타서 성수진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이 순환선 기능하고는 조금 더 떨어지겠죠. 그리고 네. 지하철이 가깝진 않아요. 그렇게 뭐 10분, 15분 정도는 도보로 걸어야지만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나중됐을 때는 추가로 동북선이 이렇게 지나가기 때문에 그거를 이용한다면 더 괜찮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를 살려다가 보니까 지인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이거 아파트 하지 말고 차라리 뭐 예를 들어 아까 자양동 얘기하셨는데 아마 자양동 얘기한 건 2호선 오로지 그냥 완벽한 순환선 쪽으로 해서 방석에 화장실 2개짜리 이 투룸을 이게 빌라를 하는 게 낫겠다. 이제 그것도 이제 얘기를 해본 거잖아요. 네네. 3룸이요. 방 3개. 네. 저는 솔직히 얘 장점이라고 따지면 일단은 아파트예요. 지금 모습이 그죠? 네. 현재 모습은. 자, 근데 이 아파트가 결국은 나중에 새 아파트가 되기 위한 조건이 있느냐라는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즉 재건축에 대한 가능성이 얼마나 높느냐라는 부분이 이거든요. 그렇죠. 네. 또 재건축 되기 전까지 생활에 대한 부분 중에서 아파트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인 주차장이라는 부분이 얼마나 잘 구비되어 있느냐 이것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네. 우선 이 현재 모습에서 주차장에 대한 부분으로 따진다면 지금 현재 여기가 770세대잖아요. 네. 근데 주차장은 440개 정도밖에 안 돼 있어요. 그런 것 같아요. 오. 네. 그러니까 아파트는 원래 최소한 하나 이상 주차장이 확보가 돼야 되는 게 아파트고 빌라는 그거에 대한 단점이 빌라는 세대수가 10세대면 주차는 5개밖에 안 돼라는 부분이 통상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아파트와 빌라의 차이점이란 말이에요. 그쵸. 근데 네. 오래전에 지었을 때 주차장 확보를 이렇게 못한 부분은 현실적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파트에 대한 면모를 과연 잘 갖추고 있느냐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아파트가 갖고 있는 장점이 일단은 주차라는 부분이고 또 단지가 있기 때문에 뭐 생활 여러 가지 편의시설도 단지가 크면 클수록 또 좋은 장점이 있는데 일단은 오래됐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네. 일단 당장 거주하는 데 있어서 주차가 불편하다는 거는 큰 단점으로 작용될 수 있는 점. 자, 두 번째는 재건축에 대한 사업 가능성이 얼마나 있느냐를 본다면 옛날에 찾아먹은 용적률이 한 278%예요. 이건 뭐냐면 상당히 많이 찾아먹은 거예요, 옛날에. 그러면 새로이 재건축했을 때 뭐 한 400%, 500% 찾아먹어야 되는데 일반 분양을 만들어내려면
그게 쉬울 거냐라는 생각에서 본다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즉 1대1 재건축 될 가능성이 커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여기 모든 주민들한테 우리 뭐 일반 분양 물건은 없으니까 우리 공사비 우리가 다 냅시다. 각 집에 한 뭐 6, 7억씩 냅시다. 라고 하면은 얼마만큼 동의를 하겠느냐가 관건인 거예요. 쉽진 않겠죠. 네. 재건축을 하자고 하는 주민들이 반방으로 갈라설 공산도 커요. 그잖아요. 그렇죠. 자, 그랬을 때 과연 재건축이라는 사업에 대한 기대치도 약하다. 또 당장 살면서의 주차 공간도 아파트 면모를 갖추지 못했다라는 부분은 큰 단점이기 때문에 이게 과연 온전한 아파트냐로 생각을 해봐요. 그것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네. 어떻게 여기 중심부하고 이렇게 가까운데 그래도 지하철로도 충분히 10분 15분 갖고도 이용을 할 수 있는 곳인데 어떻게 9억밖에 안 돼. 아무리 90년대 입주를 해서 친다고 하더라도.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이 가격이란 거는 결국은 사람들이 매겨지는 거거든요. 누가 가격 나 이렇게 팔 거야라고 해서 매겨지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이 근처에 있는 아파트는 얼마고 이 근처에 있는 아파트는 예를 들어 2배야. 그렇죠? 이 근처에 있는 아파트 18억인데 얘는 9억이야. 그죠? 근데 네. 18억은 30평대고 만약에 20평대가 있어. 그러면 20평대가 한 12, 3억이야. 그러면 생각해 봤을 때 차라리 9억 주고 30평대를 사느니 주차도 좋고 좀 새 거고 한다 그러면 20평대가 있으면 12억, 13억으로 갈 공산이 더 크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시장에 의해서 가격이 9억밖에 안 되구나. 9억에서 더 올라가긴 쉽지 않겠구나. 옆에 있는 단지 새 거고 좀 온전한 아파트 면모를 갖춘 것이 오르고 나서 그러고 나서 얘도 따라올 수 있겠구나. 후발주가 될 수 있고 이런 생각을 가져야 돼. 이해되시죠? 자, 그런 측면에서 단점을 발견했어. 자, 그러면 아까 얘기대로 자, 이번엔 순환성으로 딱 가보니까 그래 뭐 자양동이라고 아까 얘기를 했는데 자양동에 뭐 건대입구 쪽은 뭐 상권이 발달됐어요. 구의역 그쪽으로 해가지고 자양동 하는 거 보니까 뭐 이쪽 같아. 대략적으로. 예, 구의역에서 멀지 않은 이런 쪽으로 해서 자양동에 아까 뭐 개발 예정지 모아타운이라고 했어요. 모아타운 선정된 곳은 좀 비쌀 테고 모아타운 예정지도 있을 수 있고 자 이런 뭐 가격이 이제 천차만별일 텐데 통상적으로 이런 모아타운 자체에서 가격이 선행에서 먼저 딱 오르는 거는 아주 작은 것들이에요. 원룸, 투룸들이 오르고 쓰리룸은 가격이 그렇게 확 올라가지는 않아요. 재개발 현장을 가보면 제일 재개발 현장에서 귀한 몸값 즉 프리미엄이 제일 많이 붙는 게 뭐냐면 무허가 주택이에요. 무허가 주택은 가치가 없어요. 평가 금액이 안 나와요. 근데 프리미엄만 존재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투자할 수 있는 투자액은 제일 작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제일 먼저 거래가 되고 프리미엄이 제일 높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평가 금액이 제일 높은 거, 뭐 다가구주택이라든지 상가주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제일 나중에 프리미엄이 붙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같은 방이라고 하더라도 아까 방 3개, 화장실 2개 또 이런 식으로 신축에 가깝다라고 한다면은 나쁘지는 않겠네요. 특히 예를 들어 방 3개, 화장실 2개 구조가 그 빌라가 이렇게 구성이 돼 있다라고 한다면 작은 것 위주로 돼 있는 것은 예를 들어 10세대를 만드는 데 있어서 한 주차 대수 5개로 확보하면 돼라고 하지만 여기처럼 방 3개, 화장실 2개 구조다라고 한다면 10채 중에서 7, 8채를 주차 공간으로 확보를 해야지만 이거를 지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스페이스 공간을 조금 늘린다라고 한다면은 10세대가 다 주차 10대가 가능한 빌라도 있을 수 있겠죠. 이해되시겠죠? 네. 그러면 네. 아까 신동 아파트는 반백기 주차 공간이 없는데 여기는 오히려 빌라인데도 주차가 다 확보됐어. 그죠? 그런 어떤 생활적인 편리에서 좀 나쁘진 않겠네라는 부분이 첫 번째 장점이라고 볼 수 있고 두 번째는 모아타운이라고 했어요. 언젠가 개발이 된다라고 한다면 현재 빌라지만 나중에는 새로운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기대치라는 게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모아타운은 사업이 생각하는 것보다 빨리 돼요. 신통기획이랑 이거보다는 훨씬. 그래서 진짜 사업이 진행이 잘 돼가지고 모아타운으로서 재개발돼가지고 아파트가 딱 들어선대.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야말로 신동원은 재건축도 안 되고 이제 살아가는 모습 속에 주차가 스페이스도 현저하게 좀 떨어지고 여기는 주차도 괜찮고 나중에 개발이 돼서 새 아파트도 발 수 있는 기대치라고 한다면 당장 모습에서 걔는 아파트 얘는 빌라라고 하지만 미래 가치를 생각한다면 얘가 월등히 더 가치가 더 높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가격은 예를 들어 아까 똑같이 9억이라고 했지만요. 여기는 9억 가치에서 사업이 진행되면 될수록 프리미엄이 또 붙어요. 그럼 9억이 현재 모습으로는 제일 미니멈이고 나중에 사업 진행 속도에 따라서 10억 되고 11억 되고 12억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아까 신동 아파트는 재건축이나 될까 그렇게 오르거나 아니면은 다른 거 다 오르고 나서 뒤따라서 오르거나 이런 거기 때문에 그냥 면모만 아파트라고 명칭이 붙어 있지 실질적으로 어떤 그 주택 가격의 상승 여력은 얘보다 오히려 뒤처질 수 있다요. 이해되시겠어요? 네. 그래서 아까 지인분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러는데 그 지인분이 굉장히 똑똑하고 현명한 분입니다. 아, 그래요? 그거를 한다고 한다면 네. 그리고 만약 거기도 위치가 좋은데 9억 갖고 산다고 한다면 결국은 한참을 또 벗어나야 되거든요. 중심부에서. 네. 그거를 하느니 차라리 좋은 지역에 방석에 화장실 2개짜리를 권한 그분 같은 경우는 가까이 지내셔야 돼요. 네, 그분이 뭔가를 알고 있어. 뭐 사업이 빨리 되고 안 되고는 그분은 잘 모르지만 감으로 생각했을 때 좋은 지역에 빌라가 나쁠 수는 훨씬 더 나을 수 있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처럼 그분이랑 대화를 많이 나누고 필요하면 그분이랑 같이 세미나에 오세요. 제가 그분이 네. 누군지 보고 싶어. 어떤 생각으로 이렇게 어드바이스를 해줬는지 이해되시겠죠? 네네. 예, 그런 마음으로 저는 분명히 구분해서 이게 더 낫다고 말씀을 드리니까 만약 실거주 목적으로 지금 매입을 하신다면 심사숙고해서 한번 이쪽으로 발길을 돌려보는 것도 괜찮겠다 생각이 듭니다. 네, 아시겠죠?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네네.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대표님께서 좀 자세하고 또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왜 이쪽을 조금 더 보면 괜찮을지 말씀을 주셨으니까요. 한번 고민해 보신 다음에요. 현명한 결정 꼭 내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혹시나 또 중간에 막히는 부분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저희 다시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저희는 다음 전화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점이 좀 궁금하실까요? 네, 저는 자양동에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고요. 네. 3억 정도의 여유 자금이 있는데 예. 아들 명의로 재개발 빌라를 투자하고 싶고요. 네네. 지역은 양재동 쪽이나 잠실 쪽 모아주택 투자가 괜찮을지랑 예. 아니면 다른 괜찮은 곳 알려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네. 그리고 아들이 28살인데요. 네. 지금 현재는 소득이 없고 내년에 이제 취업 예정인데 분가시키는 게 좋을지도 제가 또 하나 궁금하거든요. 아, 네. 네. 아드님 명의로 이제 좀 주택을 해주실 생각이 있으시다 보니까 이제 분가를 네. 좀 해서 그렇게 매입을 하셔야 되는지가 고민이신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저희 대표님 바로 연결해 드릴게요. 대표님 네. 도와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지금 이제 28살 아들이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지금 3억 정도로 이제 투자를 시키려고 그러는데 당연히 이제 빌라를 투자시키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자, 그런 상태에서 지금 뭐 보고 있는 곳이 양재동 쪽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잠실 쪽이에요. 네. 자, 지금 근데 우리 시청자님이 지금 살고 있는 곳은 아파트를 갖고 있는 곳은 자양동이죠. 자양동이라고 했어요. 네. 여기는 안 알아봤어요? 자양동 쪽은? 네, 자양동은 네. 왜냐하면 솔직히 자양동도 진행되는 곳도 있고 네. 그렇게 하는데 많은 분들이 양재동 얘기를 많이 들어서 그런지 저도 많은 분들이 물어봐요. 양재동 어떠냐고. 또 네, 잠실 어떠냐고 또 많은 분들이 또 물어봐요. 네. 과연 양재동이든 잠실이든 이걸 나쁘다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싶어요. 그거는 있을 수는 없는 거예요. 네. 그렇죠. 자, 네. 뭐냐면 일단 우리가 이런 모아타운이 됐든 재개발한다라고 한다면 나중에 결국은 아파트를 받는 부분 쪽으로 하는 거잖아요. 네. 자, 그러면
나중에 아파트 시세만 놓고 봤을 때 네. 만약 여기 지금 양재라고 했어요. 네. 그리고 네. 잠실이라고 했어요. 네. 그리고 여기 이제 자양동까지 한번 포함을 해보죠. 네. 어디가 제일 비쌀까요? 제일 잠실이 비쌀 좀 곳이 비싸지 어디예요? 않을까요? 다 똑같겠죠? 네. 비슷비슷해요. 근데 그거 하나만큼은 조금 점점 좀 틀려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 한강을 기준으로 했을 때요. 네. 한강하고 가까운 쪽이 점점 가격은 더 올라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네. 양재동은 서초구예요. 네. 자, 서초구가 기본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포진이 돼 있어요. 넓게. 강남구도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네. 그리고 송파구도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네. 자, 그런 상태에서 생각해 보면 양재동의 위치는 한강하고는 지금 아까 자양동, 잠실, 양재동을 통틀었을 때 제일 멀어요. 맞죠? 그렇죠. 네, 네, 맞아요. 그러면 양재동이 나쁘다고 얘기하는 거는 정말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좋기는 한데 먼 장래로 봤을 때 한강하고 멀기 때문에 조금 얘들이 오히려 더 각광을 받고 더 가격이 올라갈 공사는 더 있다 소리를 하고 싶은 거예요. 무슨 소리냐면 옛날에 이 개포동이 강남구 개포동이잖아요. 네. 여기 송파구 이 잠실이에요. 네. 옛날 금액 뭐 10년 이전, 15년 뭐 그 이전으로 생각했을 때 가격을 논한다면 이거는 네. 차원이 틀렸어요. 잽이 안 돼. 개포동이 훨씬 높았어요. 네. 근데 어느 수준인가 갑자기 잠실의 아파트 가격이 지금 30억이 넘었단 말이에요. 네. 개포도 지금 30억이 넘어요? 지금 비슷해졌어. 네, 네. 그죠? 네. 그러니까 이건 뭐지? 왜 이렇게 어디는 도약 발전하고 있고 어디는 조금씩 계속 꾸준한 가격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네. 그 요인이 뭐냐로 파악한다면 그게 한강이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자, 그래서 네. 이게 이제 뻔히 금액적으로 봤을 때 놓고 본다면 서초구에 지금 이제 반포동이 있어요. 그죠? 네. 반포동 금액 쪽하고 서초동이라든지 방배동이라든지 양재동 금액하고 비교하면 월등히 높은 게 지금은 반포동 쪽이에요. 네, 네. 마찬가지로 강남도 그러면 봤을 때 지금 압구정 쪽하고 나머지 게 대치동, 도곡동, 개포동까지 다 비교를 해본다면요. 지금 이쪽 압구정이 훨씬 높아요. 마찬가지 송파로 따진다면 잠실 쪽이 훨씬 높고 아래쪽 같은 경우는 가격이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이해되시겠죠? 네, 네. 그러면 먼 미래 가치로 봤을 때 지역적으로 본다면 조금 더 이왕이면 한강 쪽으로 발길을 돌리는 게 맞을 수도 있겠구나. 물론 이게 정답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양재동이 기본 출발이 나쁘지 않은데라고 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잖아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나쁘진 않은데 그래도 고민을 해본다면 약간 요게 우선순위를 둔다. 자양동과 잠실에. 그럼 자양동과 잠실 중에서 네. 좀 어디가 나요라고 한다면은 사업이 조금 더 제대로 빨리 갈 수 있는 곳, 네. 주택지로 형성이 많이 됐고 또 진입로나 노후도라든지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또 동의율이라든지 이런 거를 따졌을 때 좀 잘 될 수 있는 분위기를 선택을 하는 것이 괜찮겠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네, 네. 그래서 요 둘 중에 조금 더 우선순위를 두고 하되 만약에 여기 금액도 비싸고 뭐 훨씬 현저하게 내가 양재동 투자하는 게 더 유리해라고 한다면 저는 양재동을 나쁘다고 표현을 안 했기 때문에 여기도 하되 먼 미래 가치를 본다면 조금 무게중심을 한강변 쪽으로 둬서 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에요. 네. 아시겠죠? 네, 네. 예, 그리고 아까 이제 자녀 아들 뭐 이런 주택 하는 데 있어서 명의를 뭐 이렇게 내 취업인데 지금은 어떤 저기를 한다고 그래도 뭐 취업이 운전이 좀 되고 그러고 나서 저기 했을 때 그러니까 계약하고 취득 시점인 잔금 시점 기일 안에만 해결하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건 지금 너무 서둘러서 저기 할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네. 우리 그것 때문에 막 그 아들한테 푸시하면 안 돼요. 너 빨리 네. 저기를 해가지고 분가해서 네.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 그리고 또 네. 그게 아니라도 내가 2주택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추가로 같이 거주하면서 예를 들어 네. 뭐 신축 빌라 산다라고 한다면 네. 뭐 굳이 분가 안 해도 또 방법은 있어요. 그러니까 네. 꼭 그게 다는 아니기 때문에요. 네. 그건 나중에 정말 실제 투자를
하려고 했을 때 그때 한번 네, 네. 상담해 보시고 네. 아드님이 어떻게 좀 분가를 하는 게 맞을지 어떨지에 대한 네. 아니면 증여를 할지 또 자기 돈으로 할지도 좀 아, 같은 고민이 있게 되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런 부분 한 번 더 세미나에 와서 상담을 해보셨으면 좋겠어. 아시겠죠? 네. 네. 아, 네, 네. 요리 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문의 주신 곳 중에서는 이제 한강이랑 가까운 쪽을 조금 더 주의 깊게 살펴보시면 어떨까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분가 문제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보시고요. 아드님과 한번 이야기 좀 나눠보신 다음에요. 신중하게 또 결정 내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상담 내용 도움되셨길 바랄게요. 저희 이번에 문자 만나보고 가겠습니다. 6274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신림 1구역과 장이 15구역 중에 어느 곳을 투자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투자 관련된 고민이신데요. 두 곳 중에 고민하고 계신데요. 어디가 더 괜찮을까요, 대표님? 자, 제가 항상 우선순위 먼저 체크하라는 게 뭐냐면 신림동은 관악구예요. 관악구에 지금 재개발되는 현장 아파트를 살려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성북구 장이동의 성북구 쪽에 이렇게 아파트를 살려는구나라고 한다면 시세로 따져서 금액은 굉장히 좀 비슷해요. 자, 근데 이제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물론 뭐 사업 속도 측면에도 있을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건 사업 속도보다도 앞으로 시세가 얼마만큼 더 좀 올라갈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이거든요. 자, 여기 같은 경우는 입지 자체로 따졌을 때 여기 서울대 벤처타운역 근처 아래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렇게 신림시장 아래쪽에 있는데 신림이구 같은 경우는요 세대수만 해도 4,000세대가 넘어요. 자, 그런 상태에서 이제 지금 뭐 여러 가지 큰 규모의 단지이기 때문에 괜찮은 부분도 있다. 물론 여기 신림선이라는 부분을 통해서 이렇게 2호선을 통해서 강남으로 하는 접근성마저도 괜찮기 때문에 강남 거주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나쁘지는 않아요. 자, 근데 여기 같은 경우가 전반적으로 다 재개발돼서 이렇게 되는 모습은 아니고 여기 최근에 이제 2019년에 입주한 이편한 세상 서울대 있고 이쪽에 있는 단지가 큰 단지처럼 어느 정도 여기도 형성된다 그러면 여기 금액에 가깝게 움직일 공사는 큽니다. 그래서 시너지라는 부분은 더 있는 건 아니고 역지사지라고 이 근처에 있는 아파트 시세만 보면 가늠할 수 있겠다 생각을 하고요. 아까 두 번째 지금 장이동으로 이제 넘어가서 이렇게 판단을 해보면 일단 장이동은 뉴타운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장이 뉴타운의 북서울 꿈의숲 쪽으로 해서 아래쪽으로 이렇게 하는데 장이동은 이미 지금 입주한 아파트도 있고 또 사업을 진행해야 될 곳도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여기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그 상월공역 요 근처에 이렇게 지하철 역세권으로 15구역이 형성이 될 거란 말이에요. 여기는 한 3,300세대 돼요. 근데 중요한 건 이 3,300세대가 아까 얘기한 신림 2구역 4,000세대가 넘는 단지보다 조금 작긴 하겠지만 이 근처에 있는 뉴타운 구역에 있는 모든 아파트 단지를 다 더한다라고 한다면 여기는 완전히 미니 신도시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뭉치면 산다, 흩어지면 죽는다라는 개념처럼 지금 여기를 자체로만 볼 게 아니고 이 근처의 모든 장이 뉴타운에 있는 아파트들이 어마무시하게 다 들어선 나후에 그러니까 그 이후에 모습을 본다 그러면은 아까 신림 1구역보다는 조금 더 낫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요. 그런 측면에서 물론 이제 강남의 출퇴근을 목적으로 실거주하는 데 있어서 거기 나쁘다고 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래도 이왕 둘 중에 내가 그냥 뭐 출퇴근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그래 새 아파트니까 재개발 물건을 사서 조금 투자 이익도 좀 볼 생각이다라고 한다면 저는 차라리 장이 뉴타운 15구역짜리가 조금 더 이 근처 분위기에 맞춰서 더 오를 가능성이 있다. 또 여기는 지하철역 근처이기 때문에 지하철역하고 먼 아파트에 비해서는 더 가격이 더 우위에 있겠죠. 그러면 예측 가능한 금액이 있을 수 있는 거고 시너지까지 더해진다 그러면 조금 더 신림 1구역보다는 점수를 좀 줘도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봅니다.
네, 지금 문의 주신 곳도 비교를 해주셨는데요. 일단 신림과 장이동 각각 저희가 지도를 통해서 비교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대표님 시각에서는 어떤지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또 시청자님께서 한번 신중하게 결정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담 내용 꼭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다시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저는 임대주택 사업자 네. 그거를 8년을 장기로 내고 17년도에 내가지고 이제 금년도 25년도 9월 달에 만기가 됐어요. 예. 근데 거주주택 비과세하고 그거를 받은 게 좋은지 아니면은 그 임대주택을 임대사업자 냈던 집을 팔아야 할지 둘 중에 하나를 팔까 하거든요. 아, 네. 그래서 그것 좀 여쭤보고 또 거주 그거를 2년만 살면 되는 건지 거주 기간이요? 2년 하고 다른 데로 예. 또 이사를 했거든요. 네. 그건 이제 임대로 예. 임대해 놓고 또 제가 이제 전세로 지금 남양주 쪽에 들어와서 살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것도 비과세에 해당이 되는 건지 거주주택에 네네네. 그렇게 그리고 또 궁금하실까요? 5년 안에 예. 네, 5년 안에 팔아야 네. 뭐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고 그래요. 네. 그 말씀도 좀 듣고 싶고. 예, 알겠습니다. 지금 궁금하신 부분이 굉장히 많으셔서 저희가 빠르게 대표님한테 연결을 해드릴게요. 네네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우리 시청자님의 질문이 네. 이 조합해 보면 저는 이해가 가는데 네, 다른 시청자분은 뭔 소리요라고 얘기할 것 같아서 네, 질문을 좀 정리를 해볼게요. 네, 자, 우선 지금 갖고 있는 아파트가 두 개잖아요. 네. 예, 근데 처음에 장기인데 갖고 있는 게 아까 노원 어디라고 그랬죠? 노원 11단지, 주공 11단지. 노원 주공 11단지를 하나 갖고 있어요. 네, 자, 하나는 이게 A라는 아파트입니다. 자, 그리고 네. 또 하나 두 번째 하나는 취득하신 거는 신내동. 신내동 아파트. 네. 자, 요 두 개를 갖고 있어요. 두 개를 갖고 있는데 하나를 노원 거를 임대 사업자를 내 가지고 이제 네. 만료가 됐어요. 9월 예, 예, 예. 말에. 이제 그거를 제가 진짜 잘 정리를 해볼게요. 네. 자, 이제 요거 노원 거를 이제 A라고 치고요. 네. 그 다음에 신내동 아파트를 B라고 쳤어요. 네. 신동 아파트는 무슨 아파트죠? 진로. 진로. 봉화산역 바로 옆에 있는 거. 네, 네, 네. 네. 또 노원은 주공 11단지. 네. 자, 이거 볼게요. 이제 내용이 뭐냐면, 자, 요거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죠? 네. 근데 어떤 C라는 거를 이제 갖고 있다가 얘를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해놨기 때문에 C를 거주권을 받아서 얘를 얘를 팔았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아이고, 주공아파트에서는 일단 거주를 하셨었잖아요. 거주는 안 했습니다. 이제 참 얘는 거주를 안 했고 판 네. 거는 거주를 하셨잖아요. 네. 예, 그래서 거주했죠. 예, 2년간. 비과세 혜택을 받았어, 그잖아요. 네. 그래서 거주주택 혜택을 봤어요. 아니요. 지금 이제 아직 두 개가 있는데 어떤 것부터 먼저 팔아야 할지 그거 여쭤보고요. 자, 그러면 요거 무시하고 자, 요 두 개 중에서 네. 신내도에 있는 진로 아파트를 팔을 때 네. 거주를 2년만 하면은 비과세 받는 게 맞아요라는 것부터 출발해야 네, 되잖아요. 네, 네. 근데 제가 듣기로는 전에 한번 써먹었다고 들어서 헷갈려서 그런지 몰라도 네, 어쨌든 자, 일단 거주택 비과세라는 거는 소득세법 시행령 155조 20항에 있어요. 네. 뭐라고 표현되냐면 일단은 내가 비과세 요건을 그러니까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을 한 상태에서 네. 내가 다른 거를 거주 2년을 채웠다라고 한다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어요. 네. 자, 그 상태인데 지금 이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이 끝났어요. 네. 끝난 상태에서 향후 5년 안에 얘를 팔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느냐? 맞아요. 네. 자, 그리고 이런 거주택 비과세가 종전에는 한 번만 써먹을 수 있어요. 생애 네, 네. 처음 한 번만. 네. 근데 2025년 들여서 바뀌었습니다. 2월달. 예, 예. 법이 바뀌어가지고 예. 그냥 한 번이 아니라 언제든 써먹어도 상관없게 변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어제 알았습니다. 저도 예를 들어 신내동 아파트를 팔았어요. 거주 2년 하고. 네. 그리고 다른 걸 또 샀어요. 네. 그러고 나서 얘를 또 거주 2년을 했어요. 또 팔았어요. 네. 그럼 비과세예요. 단 이 11단지가 주택임대 사업자의 등록이 이제 끝난 시점으로 또 5년 안에만 하면 되니까. 네. 그죠? 네, 그러면 얘를 비과세를 받으니까 네. 지금 무조건 순서는 네. 이 신내동에 있는 진로 아파트를 먼저 파는 게 무조건 순서예요. 아, 네. 그러고 나서 저 주거 아파트 팔면 둘 다 비과세. 네. 이해되시죠? 네. 그럼 이제 세법이 심해. 가격은 얼마 안 나가. 신내동 거는 한 8억 5천? 네. 이 정도밖에 안 나가고 노원 거는 한 그렇죠. 5억밖에 네. 안 나가거든요. 자, 근데 네. 여기서 이제 타이밍상 잘 네. 생각하는 게 있어요. 해야 되는 게 있어요. 과연 이 정부에서 지금 네. 일단은 강력하게 조정 대상을 토지개발 허가까지 묶어놨어요. 그죠? 네. 토지개발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입주를 해야 되죠. 네. 근데 내가 지금 팔을 타이밍이 됐어. 네. 전세 만기 시점이 됐어. 근데 네. 앞으로 5년이라는 시점은 있어. 네. 그래서 조금 인터벌을 더 둬. 네. 그래서 임차를 맞췄어. 네. 근데 임차인 이리기 저리기 하다가 또 해서 2년 지나고 또 2년 지나고 하면 어리게 4년 채웠어. 네. 그러면 결국은 얘를 파는 시점에서 내가 몰리면 안 돼요. 네. 5년 안에. 무슨 소리냐면 5년 안에 실거주 할 사람만이 산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임차 있는 상태에서 판다는 생각을 가게 되면 이 매도인이 밀리는 거예요. 나는 네. 단점을 갖고 있잖아. 네. 실거주할 사람만이. 그 네. 타임만 유지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해되시겠어요? 한 2년 지난 다음에 집을 내놓으면 되겠네요. 당연하죠. 네. 그러니까 2년 지나서 네. 또 그 임차를 놓고 2년 더 살래, 2년 더 살래 그 제도가 있잖아요. 네, 네, 네. 거기서 4년이 흘러버리면 실거주세자들은 못 사잖아요. 네. 그러면 내가 이제 타이밍상 몰리기 때문에 네. 조금 가격을 막 꺾어야 될 수밖에 없어. 난 비과세를 받아야 되니까. 네. 그걸 남들이 알게 되면 더 깎아달라고 하겠지. 예. 이해되죠? 네. 그 이게 타이밍만 지키시면 내년 된다 말이 이거예요. 만기거든요. 예? 내년 말이 만기예요. 그때 파셔야 돼요. 아, 그때. 예, 그때 네. 팔고 더 좋은 데 있을 수 있으니까 과감하게 정리를 하지 않으면 타이밍상 내가 몰릴 수 있다. 아시겠죠? 네. 둘 다 비과세니까. 네. 예, 그것만 잘 지키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매도 순서와 시기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거든요. 이 부분 한번 참고를 하신 다음에 정확한 플랜을 짜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상담 내용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상담은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프라인 자리 설명 한번 드릴게요. 대표님 어떤 자리죠? 네. 자, 지금도 사실은 많은 시청자분들이 이제 사연이 들어와서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해결해 주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데 이 두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많은 분들 할 거냐, 한 분을 집중해서 할 거냐 이런 건데 요즘 들어서는 조금 더 집중을 해드려요. 그만큼 여러분들이 좀 이왕 전화하신 용기 내서 하셨는데 그걸 좀 간략하게 풀어드린 것보다는 좀 자세하게 풀어드리고 싶다. 그마저도 저는 아쉬워요. 솔직히 하는 거는. 그러면 오프라인은 어떠냐 그러면 정말 밀도 있고 짜임새 있게 알려드리는 오히려 방송 시간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오프라인에 와서 여러분들 고민 상담을 하게 된다면 훨씬 더 유익한 시간을 가지실 수 있다. 즉 고민 해결을 아주 속 시원하게 하실 수 있다 생각이 되고 또 고민 해결 만이 능사가 아니잖아요. 기본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 건지 투자는 어떻게 잘하면은 적은 금액으로 고액의 수익을 낼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궁금해하시는 분이 워낙 많으니까 그걸 가르쳐 드리는 건 결국은 방송에서는 한계가 있으니 세미나를 통해서 오셔서 그걸 얻어신다 한다면 그냥 뭐 여러분들 가질 수 있는 만큼의 이상의 보따리는 다 챙겨갈 수 있다 생각이 되니까요. 많은 분들 세미나 신청해서 세미나에 오신다면은 제 실물도 보고 일석사조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 참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궁금하신 사항은요. 02-2638-3964번과 샵 3989번 많이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은 하루 즐겁게 보내시기 바랄게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